대학원 3세션 인구 이동과 도시공원 세션인데요. 저는 좌장을 맡게 된 목포대학교 조준봉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토론을 이제 세 분이 해주시겠는데요. 저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영 연구위원님, 지방행정연구원에 계시네요. 네, 네, 들어오셨고요. 호남대학교의 경성림 교수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분이 서울대학교 환경개혁연구소의 최민정 박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최민정 박사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닌가? 안 들어오셨네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들어오시지 않았었나? 제가 학회에 잠깐 연락 좀 해보겠습니다. 들어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최민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 오늘 발표는 지금 세 분이서 해주시고요. 이미 논문도 다 받아보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대도시 중심의 인구 유출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두 번째가 탄소 저장 장치를 고려한 도시공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 세 번째가 도시공원 조성이 인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이서 발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 분이 토론을 맡아주시는데, 지정 토론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는 몇 분 하는 걸로 얘기가 혹시 되셨을까요? 15분인가요? 20분인가요? 그 학회 쪽 사무국에서 별도로 발표 시간에 대해서는 얘기 없었나요? 혹시 발표하시는 분들?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자유롭게 하라고 네, 안내받았어요. 10분에서 20분인가요? 네, 그럼 최대 20분이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20분 안에 발표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프로그램 순서대로 발표를 하신 다음에 우리 토론은 역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있는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토론 끝나고 나면요, 발표하신 분들은 먼저 퇴장을 해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토론하신 분들은 좀 남아서 잠깐 좀 논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 문상훈 발표자께서 대도시권 중심의 인구 유출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를 대해서 먼저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10시 5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5분이니까 20분 하면 25분 정도에 까지 발표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도시권 중심도시 인구 유출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발표를 준비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문상훈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 먼저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최근 지방 인구의 이탈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국토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방 중소도시 부흥을 위한 다양한 도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런 중소도시 개별적 전략에 따른 단일 도시 단위의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또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점차 광역화됨에 따라서 주변 도시와 연계하는 도시권 차원의 지역 발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도시권 차원의 지역 발전 방안이란 중심 도시와 교외 지역으로 구성된 도시권 안에서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점 도시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성장 동력을 주변 지역으로 파급하는 형태의 발전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심 도시 경쟁력 강화에 따른 긍정적 파급 효과는 국토 균형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대도시권 내부의 균형적 발전 전략과 성장 요인 파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광역 대도시권의 거점 전략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시의 쇠퇴 양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대도시권 내 교외 지역의 인구 흡수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심 도시는 쇠퇴하고 교외 지역은 중심 도시의 인구를 흡수하여 성장하는 어떤 불균형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총량적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대도시권의 지속 가능성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심 도시 쇠퇴에 미치는 이러한 내부적인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주로 이제 교외 지역의 택지 개발이나 신시가지 개발 또는 산업 구조 변화, 교육 여건 같은 교외 지역의 흡수 요인과 또 중심 도시 내부의 노후화, 높은 집가와 같은 중심 도시의 배출 요인으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는 주로 이제 하나의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단일 도시를 대상으로 하였고, 또한 중심 도시와 교외 지역의 단순 인구 증가만을 비교를 했기 때문에 중심 도시 유출 인구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개별 도시권별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권 중심 도시의 인구 유출 요인을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의 광역 대도시권을 중심 도시와 교외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이들의 성장 및 인구 이동 패턴을 파악을 하고, 또한 실증 분석을 통해서 중심 도시 인구 유출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거점 도시 경쟁력 확보를 통한 도시권 차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론적 고찰입니다. 대도시권이란 도시가 지배하는 영역, 중심 도시와 주변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상호 연관이 높은 다수의 지자체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일종의 경제권입니다. 중심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 교외 지역까지 미치는 영향의 공간적 권역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이 광역 대도시권의 정의라던가 어떤 범위에 대한 내용의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는 실정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 범위를 간접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해당되는 시군구는 다음 표와 그림과 같고요. 하지만 이는 행정구역을 경계로 획일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도시권 경계 설정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의 성장이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거점 도시, 중심 도시, 거점 도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성장 동력을 주변 시군으로 파급하여 내부적으로 균형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방 대도시권을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국내 대도시권은 국토 차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토 발전의 미래를 좌우하는 생활 공간입니다. 대도시권의 성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에 관련한 실증 연구에서는 대도시권의 성장이 국토 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대도시권의 성장은 국토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국토 균형 발전은 대도시권의 도시들의 성장에 의해서 견인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구나 주택 개발이 교외 지역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교외화 현상에 의해서 중심 도시의 인구가 교외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심 도시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교외 지역의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인구와 경제 활동이 도시 외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교외화 현상은 중심 도시의 쇠퇴와 대도시권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토의 불균형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심 도시 인구의 교외 지역으로의 유출, 이러한 내부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주로 이제 교외 지역의 혁신 도시 또는 신시가지 개발,
그리고 주거, 입지, 주택 특성, 교육, 교통, 직장 여건, 또한 중심 도시의 주택 가격 상승과 같은 어떤 대도시권 내부 차원에서 다양한 여건 변화가 이에 이러한 중심 도시 인구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대도시권 내 중심 도시는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이는 교외 지역의 인구 흡수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실증 연구 역시 중심 도시의 쇠퇴 요인에 교외 지역의 복합적 특성이 유의하게 작용하였음을 시사를 하였고, 하지만 이들은 주로 한 개 대도시권 또는 단일 도시 단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고 중심 도시와 교외 지역의 인구 증감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교외 지역과 인구 유출 입지를 고려한 이동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중심 도시의 인구 유출에 중점을 두어서 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인구 이동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 출입지를 고려한 실질적인 이동을 다루고, 또한 전국의 광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장 및 내부 이동 패턴과 각각 도시권별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집니다. 다음 연구의 범위 및 방법입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5대 광역 대도시권, 수도권,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부산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대전권의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부터 데이터 구독 최근 시기인 2021년까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공간 단위는 각 대도시권의 교외 지역의 시군구이고, 대도시권의 범위는 기능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도시권 설정을 다룬 김도영 운영자의 연구를 활용하였습니다. 각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시군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연구의 방법입니다. 먼저 전국의 각 광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중심 도시와 교외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이들 간의 각 지표별 각각의 성장 패턴을 분석을 하였고, 다음으로 인구 이동 데이터를 활용해서 각 교외 지역 시군구별 중심 도시에 해당되는 도시와의 순이동을 도출해서 대도시권 차원의 내부 이동 패턴을 파악을 하고, 또한 중심 도시 세태와 교외 지역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다음 실증 분석에서는 도출된 각 교외 지역 시군구별 순이동과 선정된 변수들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 모형을 구축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각 대도시권 특성별 중심 도시 인구 흡수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모형 설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 도시 인구의 유출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구 이동 데이터와 또 선정된 변수를 패널 형태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시계열 분석과 행동면 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패널 모형을 연구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패널 모형은 설명 변수와 미관측 개별 효과 간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분석 방법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정 효과 모형, 확률 효과 모형, 풀드 OLS라고 하는 합동 회귀 모형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 효과 모형 같은 경우에는 분석 과정에서 더미 변수와 같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들이 차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더미 변수가 그 모형의 주요 변수일 경우에는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확률 효과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설명 변수와 미관측 개별 효과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이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지만 이제 일치 추정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정을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 OLS를 돌리는 이 합동 풀드 OLS 같은 경우에는 이 패널 데이터의 이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내생성 문제로 효율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구 변수를 활용한 모형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 도구 변수의 조건인 핵심 설명 변수와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종속 변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한 개 이상의 도구 변수를 찾아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상적인 도구 변수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형의 내부 변수를 그 자체적으로 도구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하우스만 테일러의 도구 변수 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우스만 테일러 도구 변수 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고, 이 종속 변수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 가변 변수,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시간 불변 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또 미관측 개별 효과와 오차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 변수들 중에서 이 미관측 개별 효과와 상관관계가 없는 외생 변수가 그 자체로 도구 변수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일치 추정량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시불변 변수를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권 중심도시 인구 유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데이터 샘플은 각 대도시권의 교외 지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중심도시의 이동, 인구 유출을 알아보기 위해서 종속 변수는 각 교외 지역의 중심도시와의 순이동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교외 지역 시군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립 변수로는 준공 1, 2, 3년차 아파트 세대수 변수를 사용해서 어떤 신시가지라든지 택지 개발의 영향을 확인을 하였고, 지가 변동률 변수를 통해서 어떤 지가의 영향, 또 도시공업 면적 변수를 사용해서 어떤 교외 지역의 정주 환경의 어떤 쾌적성의 영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산업 특성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체수, 그리고 종사자 수, 산업단지 수 변수를 사용을 하였고, 도시 특성으로는 혁신도시가 어떤 교외 지역의 혁신도시가 중심도시 5도시의 인구 유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혁신도시 여부 변수를 추가를 하였고, 또 그 교외 지역 각 시군구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인구수 변수, 대학교 수, 그리고 광역교통시설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KTX역 유무 더미 변수로 들어갔고, 또 입지 특성으로는 중심도시와의 거리, 중심도시와 인접한지 아닌지, 또는 군지역인지 아닌지, 군지역 여부 변수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분석 결과입니다. 모형 분석에 앞서서 먼저 전국의 5대 광역 대도시권 각각의 광역 대도시권의 중심도시와 교외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이들 간의 성장 패턴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연도별 인구 성장률을 나타내 보았는데, 이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각 대도시권의 교외 지역이고,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 중심도시인데, 전반적으로 이 국내 저성장 추세에 맞춰서 인구 성장률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 이 점선으로 표시된 교외 지역보다 실선으로 표시된 중심도시에서 인구의 감소세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을 마찬가지로 중심도시와 교외 지역으로 구분해서 나타내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중심도시보다 교외 지역에서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의 증가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심도시에서 인구는 감소한 반면에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형태의 쇠퇴 현상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일정 수준 증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심도시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대도시권 차원의 거점 전략은 아직까지 유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교외 지역의 중심도시와의 순이동 평균값을 이제 각 대도시권별 연도별로 이제 나타내 보았는데, 이게 교외 지역의 중심도시와의 순이동이기 때문에 양의 값을 보이면 중심도시에서 교외 지역으로 더 많이 인구가 이동을 한 것이고, 반대로 음의 값을 보이면 교외 지역에서 중심도시로 인구가 많이 이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대도시권에서 이 순이동 값이 양의 값을 보이면서 중심도시 인구가 교외 지역으로 더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이제 광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 순이동 값이 음의 값을 보이면서 반대로 교외 지역에서 중심도시로 이동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이제 각 도시권별로 세부적으로 이제 나타내 본 결과, 먼저 이제 이 도면에 푸른색으로 칠해진 지역은 인구가 성장하는 지역, 그리고 붉은색으로 칠해진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색이 진할수록 그 절대값은 더 큰 것이고요. 이 교외 지역 시군구와 중심도시와 연결된 이 화살표는, 파란색 화살표는 이제 중심도시에서 교외 지역으로 더 많이 이동을 한 것을 나타내고, 붉은색 화살표는 반대로 이제 교외 지역에서 중심도시로 더 많이 이동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수도권에 대해서 나타내 본 결과, 우선 중심도시인 서울시 인구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의 교외 지역으로 서울시의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하남시, 남양주시, 김포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이제 인천 동구라던가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중심 도시인 서울시로의 이동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대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 권역에서는 인구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중심 도시인 대전광역시의 인구가 주로 이제 북부 권역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 남부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 또한 교외 지역에서 중심 도시로의 이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대구권 같은 경우도 중심 도시인 대구광역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 주로 대부분의 교외 지역으로 중심 도시 인구가 많이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접하고 있는 경산시로의 이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한 이제 경남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합천군과 창녕군, 그리고 고령군에서는 반대로 교외 지역의 인구가 중심 도시로 더 많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 광주광역시 중심 도시인 광주광역시 인구가 크게 감소를 하지 않았고, 인접한 나주시로 가장 많이 이동을 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인접한 장성군과 담양군으로 광주광역시의 인구가 더 많이 이동을 하였고, 이제 나머지 교외 지역의 나머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교외 지역에서 중심 도시인 광주광역시로의 이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인구, 중심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인구가 많이 감소를 했고, 주로 이제 인접한 지역인 양산시와 김해시, 창원시 진해구로 인구가 많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진해구를 제외한 나머지 창원시 구 지역들과 또 울산광역시 중구와 남구 지역에서는 반대로 중심도시 부산광역시로의 이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 도시권의 이제 교외 지역 시군구 중에 123개의 시군구 중에 57개의 시군구에서 인구 성장이 나타났고, 이 인구 성장이 나타난 57개의 시군구 중에 94.7%에 해당하는 54개 시군구에서 중심도시와의 순이동이 양의 값을 기록을 하여서 이 전체 대도시권 내에 성장하는 시군구는 중심도시의 인구를 흡수하면서 성장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형 분석에 앞선 변수 기초 통계량입니다. 모형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이제 전체 교외 지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모형과 대전권, 그리고 대구권, 광주권, 부산권을 대상으로 총 5개의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이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도시권 차원의 성장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 중심 도시인 서울시의 과밀을 일정 수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제 주요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비교해보자면 순이동, 종속 변수인 순이동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고, 또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주요 독립 변수인 아파트 세대수, 중공 아파트 세대수 변수도 마찬가지로 부산 교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고,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형 추정 결과입니다. 먼저 전체 교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주택 특성의 준공 1, 2년차 아파트 세대수 변수가 유의한 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교외 지역의 아파트 개발은 중심 도시의 인구 유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택 특성의 도시공원 면적 변수가 유의한 양에 영향을 보여서 교외 지역의 정주 환경의 어떤 쾌적성이 중심 도시 인구 유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 특성의 제조업 사업 대수는 음의 영향, 그리고 도시 특성의 인구 변수는 양의 영향을 나타내서 인구가 많고 어떤 대도시 지역일수록 중심 도시 인구가 더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 특성에 마찬가지로 중공 1, 2, 3년차 아파트 세대수 변수가 유의한 양의 것을 보였고, 집가 변동률은 음의 영향, 그리고 산업단지 수는 양의 영향, 그리고 혁신도시 여부는 양의 영향을 보여서 혁신도시일수록 중심도시 인구가 더 많이 이동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대구권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주택 특성에서 유의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고, 산업 특성에서
제조업 사업체 수, 제조업 서비스업 사업체 수 변수와 산업단지 수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광주권 같은 경우에는 준공 1, 2년차 아파트 세대 수는 양의 영향을 보였지만 3년차 세대 수는 음의 영향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수 변수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였고 혁신도시 여부도 마찬가지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 특성에 준공 1, 2년차 아파트 세대 수 변수와 시가 변동률 그리고 도시 공급 면적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 특성의 제조업 사업체 수는 음의 영향 그리고 이제 입지 특성의 중심도시와의 거리는 음의 영향, 인접 여부는 양의 영향을 나타내서 이 부산광역시 중심도시와 가까울수록 그리고 인접할수록 중심도시 인구는 더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이제 요약 및 결론입니다. 전국 광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중심도시와 교외지역을 구분해서 성장 패턴을 확인한 결과 교외지역보다 중심도시에서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하였으나 중심도시의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심도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거점 전략은 아직까지 유의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중심도시와 교외지역의 순이동 분석 결과 대부분 도시권에서 교외지역의 순이동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중심도시 인구가 교외지역으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반면에 광주권의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 결과에서는 주로 이제 교외 지역의 아파트 준공이나 정주 환경의 쾌적성을 나타내는 공원 면적 변수 같은 주택 특성 변수가 이제 유의하게 중심 도시 인구 유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미치는 요인들은 각 대도시권의 여건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외 지역의 택지 개발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지났네. 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교외 지역의 택지 개발을 조절할 수 있는 대도시권 차원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고 또 중심도시 차원에서는 이러한 유출 요인을 고려한 세부적인 재생 정책과 거점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상훈 발표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그 연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걸 짧은 시간에 발표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김영민 발표자님이 발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탄소 저장 가치를 고려한 도시공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죠.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오버가 돼서 27분인데 50분까지 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석사과정 김영민입니다. 발표 주제는 탄소 저장 가치를 고려한 도시공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비시장 가치와 시장 가치에 대해서는 방법과 결과를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주요 전략으로 산림과 도시 녹지를 주요 탄소 흡수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으며 EU와 미국에서는 수입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 제도를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 기본 계획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되었고 정주진의 탄소 흡수원에 대한 통계 산정 의무화가 된 상황입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10건의 타당성 조사를 시행을 하였으며 총 2건만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내 주요 공원이 생활권 공원에 대한 BC 결과를 살펴보면 0.01에서 최대 0.04로 생활권 공원은 전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의 목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원의 이용률은 상승하고 도시공원에 대한 중요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은 주민에 대한 건강과 저희 도시 환경 내 쾌적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도시공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평가 방법인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활용해서 도시공원의 비시장 가치를 추정해보고 도시공원의 탄소 저장 기능을 추가로 시장 가치로 추정하여 총 경제적 가치에 대해 경제적 가치 추정과 타당성을 실증해보고자 합니다. 연구의 범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광주중앙근린공원 1을 대상으로 공원 시설에 대해서만 가치를 추정을 하였습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모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였는데 기존의 활용 방법인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활용한 모형 A와 여기에 탄소 저장이라는 지표를 추가해서 반영한 모형 B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고찰입니다. 도시공원의 개념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을 이바지하는 공간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기존에 있는 선행연구와 관련 법률 분석을 통해서 도시공원의 주요 기능을 위락, 교화, 보호, 환경, 생산, 활동, 중심적 기능 7가지로 분류를 하였으며 그 중에 보호적 기능과 환경 생태적 기능은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국토공간 전체에까지 편익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 관련 정책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202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탄소 흡수에 대한 전략으로는 도시 지역 내 공원과 녹지 조성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외 동향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하였고 IPCC에서는 온실가스 통계 산정 부분 중 정주진의 탄소 흡수원을 공원으로 제시하면서 통계를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철강이나 일부 수입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 제도를 시행해 있지만 현재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과 탄소 배출권 산출이 미흡한 상황으로 국제적 검증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도시공원의 가치는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사용가치와 유산이나 존재만으로 갖게 되는 비사용 가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가치 추정 방법으로는 시장 가격을 활용한 현시 선호 접근법과 환경의 일부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지불 용액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이 있으며 해당 대하의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시장제로 선정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대체 비용법이 있습니다. 산림에 대한 가치 추정에 대한 사례입니다. 산림청에서는 2018년 기준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221조 원으로 제시를 했으며 기능별 평가 방법을 설정을 하고 각각의 가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12가지 산림의 기능 중에서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이 3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외 사례입니다. 영국에서는 공공투자 및 공급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판단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의 기능을 오락, 건강, 탄소, 온도, 기타 편익으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탄소 같은 경우에는 한 톤당 약 93,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런던에 대한 공원 PC는 27로 제시하였습니다.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 또한 편익 부분에 있어서 이용 방제 환경 편익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가치를 추정해서 BC를 결정하고 정부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탄소 수목에 대한 탄소 저장량 추정 방법입니다. 국제기구인 IPCC에서는 구체적으로 탄소 흡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산림에 대한 가치 추정을 위해서 5년직비로 4,000개 표변점을 설치하고 그 지역에 대한 수목의 생장량이나 토질에 대한 함량 등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목의 탄소 계산기 사례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상세제도나 산림청에서 일부 계산기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는 수종이 국한된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확대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청주대학교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1위 대가를 기준으로 주요 교목 93종을 선정을 하여서 저희가 조경공사 설계할 때 탄소 성능을 고려한 수목 탄소 계산기를 개발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미국의 아이트리 에코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외 사례입니다. 아이트리 에코는 약 1,585종에 대한 개별목에 대해서 환경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2019년부터 한국도 서비스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에 대한 기상 정보 현황과 인벤토리 데이터를 사용해서 탄소 성능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트리를 활용한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나무의 자산 가치 활용 및 크리에이션에 대한 가치 평가를 아이트리 에코를 통해서 산출하고 보호 및 식재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도시공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 시 탄소 저장 가치를 추가 지표로 산정한 사례로 향후 정책 의사결정 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조건부 가치 측정법은 리맥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이 실증 절차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지불 사익을 조사하는 부분은 5년간 가구별 세금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사전조사와 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사전조사는 광주광역시 거주자 총 30인을 대상으로 오픈엔디드 프라이스로 사전조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초기 비드값 5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2023년 1월에 해당 공원에 대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적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총 722부 중 유효 데이터 700부를 확보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2가지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는 이분, 양분, 개방형 질문 방식으로 하였으며 분석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WTP 추정 결과 금액이 커질수록 지불 의사에 대한 긍정에 대한 응답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응답자 가구 중 199가구는 지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WTP 분석 결과 평균 17,485원으로 지불 의사액이 분석이 되었으며 분석 결과 5% 범위 내에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광주광역시에 대한 총 가구 수를 적용하여 연간 해당 공원의 가치는 112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의 탄소 저장 가치입니다. 탄소 성능 추정을 위해서 해당 공원에 대한 현황과 데이터 확보 여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석 방법을 설정하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수목에 대한 전수조사 조사가 시행된 구간이어서 그 구간과 신규로 식재하는 설계도서를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수목과 규격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아이트리 에코를 활용해서 탄소 성능을 추정을 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부분은 임야로 보존하는 구역을 확정된 구역이어서 이 부분은 산림의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국가 인벤토리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탄소 성능을 추정하였습니다. 먼저 아이트리 에코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정과 규격을 환산하는 작업을 거치고 일부 수정이 불일치한 수목은 제외하였습니다. 아이트리 구동을 위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위치와 분석 여건을 입력을 하였습니다. 탄소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활용해서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순흡수량을 먼저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산림 면적을 추정하여서 단위 면적당 탄소 저장량을 도출을 하고 해당 공원에 대한 임야 면적을 적용하여 탄소 저장량과 흡수량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공원의 총 탄소 성능은 42,000톤으로 분석되었으며 연간 탄소 흡수량은 926톤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에 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 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을 3년간 평균을 냈을 때 톤당 3만 원이 나와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하였을 때 탄소 저장량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12억 원이며 연간 탄소 흡수량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2,8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BC 산정을 위한 총 편익 추정입니다. 먼저 CVM은 5년에 대한 분석 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명목 편익을 112억씩 5년간 배분을 하고 여기에 4.5% 할인율을 적용하였을 때 현재 가치는 496억 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BC 분석을 위해서 해당 연도를 40년에 걸쳐서 배분하였을 때 40년간의 명목 편익은 1,284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비시장 가치에 대한 1,284원과 탄소 저장에 대한 가치를 합쳤을 때 명목 편익은 총 1,308억 원이며 현재 가치는 510억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BC 분석을 위해서 일부 분석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공원에 대한 조경공사비 600억 원을 투입비로 분석하였고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네, 모형별 분석 결과를 보면은 기존의 BC장 가치만을 적용하였을 때 BC는 0.281이며 여기에 탄소 저장 가치를 추가하였을 때 0.289로 약 0.008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탄소 저장 기능을 고려했을 때 일부 BC가 미미하게 증가되었지만 실증 결과 기존의 타당성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활용해서는 도시공원 조성 사업만으로는 타당성이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평가에 대한 편익에 해당하는 공원의 가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 기준이기 때문에 공원 사업의 적정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해서 공원 사업의 목적과 기능 수혜 범위를 고려한 평가 지표 선정과 추정 방법의 다양화 등 타당성 조사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 과제입니다. 먼저 도시공원의 적정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공원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원과 사회환경적 기능이 적정 경제적 가치로 추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타당성 평가를 위한 최종 의사결정 과정인 AHP 평가에서 기후위기 평가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중요도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공공재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회환경적 가치를 추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외 사례처럼 정부 차원의 데이터 제공 및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제시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시간보다 많이 시간을 좀 축약해서 사용해 주신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김수빈 발표자께서 도시공원 조성이 인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시 한 5분까지 하시면 되겠죠? 네, 20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화면 잘 보이십니까?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보여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강릉원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수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공원 조성이 인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서울식물원 조성 과정을 중심으로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서론, 선행 연구,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분석 결과, 결론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본 연구의 배경으로 최근 숲세권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거 쾌적성과 녹지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극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 최근 설문조사 결과 미래 주거 선택 요인 1위로 쾌적성이 꼽혔고 이와 같은 수요에 맞춰서 건설사들도 공세권, 숲세권, 산세권 아파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와중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 및 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대규모로 해제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시도 대상 공원 면적 비율이 서울 기준 81.5%, 전국 기준 46%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2년 5월 기준 전국 76개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도 최근 상생주택과 같은 민간협력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기부 체납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른 조건의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부문의 과도한 이득이나 혹은 손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식물원의 인근 아파트 가격 영향을 조성 과정과 거리에 따라 추산하는 것입니다. 서울식물원 인근 아파트의 가격 프리미엄을 서울식물원 효용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성 시기별 효용 및 효용의 영향 범위를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정한 효용을 금전적으로 환산하여서 추정하여 민간협력 사업의 계획이 등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역할을 하고 공공과 민간의 적정 배분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선행 연구입니다. 먼저 도시공원과 아파트 가격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입니다. 해당 표에 있는 연구들은 서울시 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인데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원 접근성이 증가할수록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 상위에 있는 4개 신상형외, 양성동, 최내영, 엄영숙외, 장충육, 노태우의 연구에서는 공원 접근성이 지가를 향상시키는 그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문윤석외, 전혜정의 연구에서는 공원 접근성의 지가를 향상시켰으나 그 정도가 유의하지는 않다고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인근 특정 시설 개발 과정에 따른 아파트 가격 영향입니다. 주상복합, 지하철역, 국제학교와 같은 선호시설은 개발 사업이 진행될수록 주변 지가를 상승시켰으나 쓰레기 소각장, 물류시설, 에너지 관련 시설과 같은 비선호시설은 개발 사업이 진행될수록 주변 지가가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개발 과정에 따른 아파트 가격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입니다. 관련 연구가 찾기 힘들었지만 비교적 유사한 연구가 2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신상형 외의 연구에서는 핵심 연구 주제가 개발 과정에 따른 영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시기별 주택 가격을 그래프로 확인하였는데요.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타 요인을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임보영, 서현석의 연구에서는 10년간의 공원 개발 과정을 단순히 연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 등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공원 경계까지의 거리, 공원 입구까지의 거리라는 변수를 한 번에 분석을 해서 다중공산성에 따른 왜곡이 발생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및 집행시설 관련 연구입니다. 거주민과 비거주민 모두 공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접근성 측면에서 그 만족도가 상이했고 공원이 주변 거주자의 휴식처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수 청구 신청 시 타당한 보상 기준 적용이 필요하고 현행 장기 및 집행 도시공원 관련 상세 법령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과다 수익이 발생할 시에는 그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미리 제시해야 하며 혹여나 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크게 훼손될 시에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입니다. 먼저 서울식물원 조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워터프론트로 계획했던 부지가 변경되면서 2013년 8월에 서울식물원의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15년 11월에 착공을 시작했고 19년 5월에 정식 개원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식물원 구조입니다. 오른쪽 지도를 먼저 보시면 서울식물원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서울식물원은 서울 외곽, 그 중에서도 서쪽에 위치되어 있고 김포공항 근처에 있다고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은 서울식물원 주변 광역적 공간 특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서울 중심지, CBD, 그리고 구도심, 지하철역 등을 나타냈습니다. 왼쪽 그림은 서울식물원 지도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구간이 주재원이라는 유료 구간이고 이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공간은 무료로 개방된 공간입니다. 서울식물원은 계획 당시부터 식물원과 공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원 속 식물원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분석 모형입니다. 이중차분법과 다변형 적용 회기 스플라인 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중차분법은 정책 효과를 검증할 때 주로 사용하며
시간과 공간을 같이 감안한 패널 모형의 일종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더미로 조성 가정부의 시점, 두 번째 더미로 주택 가격 영향 범위를 나누어서 비교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월 단위 시군구별 아파트 중위 가격 변수를 사용하여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를 통제했습니다. 다만 이중차분법의 한계로는 영향권의 범위를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별량 적응 회기 스플라인 모형 마스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마스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 노트 지점을 추정하여 제안합니다. 보통 스플라인 모형에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의 개수값이 비선형적으로 꺾이는 지점을 노트라고 하는데, 마스는 이 최적 노트 지점을 추정해서 제안해 줍니다. 그 노트 지점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서울식물원이 인근 아파트에 미치는 가격 효과의 범위를 추정하여 DID의 한계를 개선했습니다. 변수 정의입니다. 종속 변수로는 아파트 시거래 가격을 설정했고, 독립 변수로는 주택 특성, 근린 환경 특성, 시계열적 특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주택 특성으로는 건축 연한, 면적층, 단지 내 동호수, 단지 유형을 사용하였고, 근린 환경 특성으로는 서울 중심지까지의 거리, 최인적 구도심까지의 거리, 그리고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시계열적 특성으로 시간을 사용하였는데, 저희가 분석한 기간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년간입니다. 이 10년간의 기간을 월 단위로 쪼개서 120개의 단위로 만들어서 시간 변수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서 단위 면적당 시공구 중위 가격을 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단순히 스플라인으로 분석한 결과 조성계획 이전의 표에서 서울식물원까지의 거리가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은 없었습니다. 착공 이후에는 그 영향이 생기기 시작했고, 개원 이후에는 조금 더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여러 요인이 통제되지 않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 요인을 통제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DID 분석 결과입니다. 1km 기준으로 나누어서 분석했고,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변수의 영향은 선행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 있는 1km 더미와 각 시점별 효용이 유효한지를 집중해 보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각 시점별로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했고, 그 중에서도 계획 시점에 상당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계획 시점과 착공 시점에 많이 상승했고, 임시 개장 시점과 정식 개장 시점에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임시 개장 시점과 정식 개장 시점에 비교적 상승폭이 적은 이유는 계획 시점과 착공 시점에 이미 상승한 효과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1km 기준과 2km 기준으로 분석한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2km 기준에서도 개발이 진행될수록 가격이 점점 상승했고, 그 정도는 계획 시점에 가장 컸습니다. 다만 임시 개장 시점과 정식 개장 시점의 개수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수값이 아니고 양수값이고, 이는 서울식물원의 실질적인 가격 효과가 2km 범위까지 존재한다고 추정 가능합니다. 다별량 적응 회기 스플라인 모형 마스 분석 결과입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R스퀘어 값은 95.56%로 매우 적합하게 나왔고,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노트 지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트 지점 중 서울식물원까지의 거리는 약 2.1km였고, 시간은 35개월 차, 즉 2014년 11월이었습니다. 이 표가 조금 보시기 불편하니까 그래프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마스 모델로 살펴본 시기별 단위 면적당 주택 가격 변화입니다. 자연 로그를 취한 단위 면적당 매매 가격을 환산해서 파란색 글씨로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왼쪽은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것을 먼저 살펴보자면 계획 발표, 착공, 그리고 개원 시점을 나타낸 것인데, 보시면 가격이 점점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획 발표 이후에 관련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착공 이전부터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서울식물원까지의 거리가 주택 가격에 미친 영향인데요.
보시면 노트 지점이었던 약 2.1km 정도까지 서울식물원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하락하고 그 정도가 2.1km 이후부터 상당히 가팔라집니다. 그리고 대략 2.8km 이후에 다시 급상승하는데 이것은 부도심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식물원의 긍정적 가격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만하게 감소를 하다가 2.1km 부근부터 급격하게 감소를 하니 저희는 그 전까지가 유효하게 서울식물원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영향이 있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하여서 2km까지 명확히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서울식물원에 긍정적 효용이 있다고 할 때 750m 정도의 효용은 매우 큰 반면에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저희는 2km에서 주는 효용이 0이라고 가정했을 때 750m 떨어진 아파트에 서울식물원이 주는 효과가 제곱미터당 41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지점별로 가격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보신 그래프를 GIS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별 단위 면적당 효용을 제곱미터당 만원 단위로 나타냈습니다. 서울식물원 2km 내에 총 70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상위 20%로 효용이 큰 단지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보시면 31.26에서 41.24로 가고 이 빨간색이 나타나 있는데 이 뜻은 제곱미터당 서울식물원이 미친 효용이 약 31만 원에서 41만 원이라고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그림에서는 아파트의 규모나 세대수, 면적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인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XML 정보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면적별 세대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이용해서 단위 면적당 효용에 면적별 세대수를 곱해서 단지별 효용을 파악했습니다. 보시면 이 원 3개가 1km, 2km, 3km 반경인데 1km 내에는 70개의 아파트 단지가 확인되는데 총 호수는 약 41,460세대였고 총 효용은 약 4,892억 원이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단순하게 계산을 해요. 이 총 효용인 약 4,892억 원을 아파트 세대수인 41,460호로 나누면 한 세대당 약 1,180만 원 정도의 효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이 지역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억 4천만 원 정도인데 이 중에 1,180만 원이 서울식물원이 주는 효용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서울식물원 인근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법과 다변량 적응 희귀 스플라인 모형을 활용하여서 조성가정별 가격 효과와 공원의 영향 범위를 분석했습니다. DID 분석 결과 도시공원의 가격 효과는 개발 사업이 진행될수록 커지며 계획 시점 직후에 가장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마스 분석 결과 서울식물원이 미치는 가격 효과는 약 2.1km 범위로 추정되며 시뮬레이션 결과 인근 2km 이내 아파트 70개 단지에 총 4,892억 원의 효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소 중에 시간, 즉 조성 과정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저희는 몇 가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녹지 지역으로 두는 것보다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사회적 효용을 매우 크게 상승시킨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해당 효과를 계량적으로 파악해보니 상당히 컸다는 점에 함의가 있고 따라서 공원 조성 사업을 활발하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특별시에서 상생주택의 공모 대상에 장기밀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추가하는 등 민간협력적 사업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서 기부 체납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개발 이익에 대한 한수는 이러한 긍정적 외부업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빈 발표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 분의 발표를 마치고요. 다시 세 분께서 토론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김민영 박사님께서 먼저 조금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토론을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대도시권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중심도시랑 교외 지역 간 인구 이동에 초점을 맞춘 점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별로 분석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신 것 같아서 흥미롭게 봤고요. 또 대도시권별로 순이동을 또 도표로 표현을 해줘서 각 대도시권의 현황을 파악하기가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행연구 검토에서 또 내부 이동 영향 요인을 추려주셨는데, 저희가 그냥 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뭐 혁신도시 개발, 뭐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인해서 중심도시 세태 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 또 모형에도 이런 특성들을 잘 반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좀 모형적 측면에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관측지 수에 비해서 모형이 좀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사실 간명한 모형을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지금 관측지 수는 뭐 110개 정도인 것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 수는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굳이 하우스만 테일러 모형을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모형에 꼭 시불변 변수로 꼭 추정을 해야 되는 핵심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종속 변수로 순이동수를 그대로 쓰고 있고, 또 독립 변수에도 주택수라든지 그런 수로 뭐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수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변수들은 비율이나 뭐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거에 비해서 표준 편차가 커서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그럴 때는 변동성이 큰 변수에 모형이 너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로그를 주로 취해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로그를 취해서 모형을 분석을 하시면 조금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 이 분석 모형에서 교외 지역의 그런 흡인 요인만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뭐 중심 지역의 유출 요인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것인지 그냥 이거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요. 네, 그 데이터 샘플이 아무래도 교외 지역 시군구이다 보니까 그 중심 도시의 어떤 배출 요인을 제외하고 단순히 교외 지역의 흡수 요인만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 좀 향후 연구 과제로 작성을 해주셔도 다른 또 관련 연구자분들이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에 서울 결과도 사실 어떤 이유 때문에 빼셨지만 이 부분도 넣어주시면 비교하기에 좋을 것 같거든요. 다른 대도시권이랑. 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주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한 주제씩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그냥 말씀을 네네, 드릴까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네.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그러면은 두 번째 연구는 탄소 저장 가치를 고려한 도시공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였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실무적으로 가치가 있는 연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하면은 실무에 반영을 하고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원의 가치를 추정할 때 탄소 저장 가치를 같이 포함해서 추정하신 부분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 또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탄소 저장 가치를 편익으로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익이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았지만 실무적인 가치가 충분한 연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연구로 넘어가면 사실 두 번째 연구랑 세 번째 연구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연구도 도시공원 조성이 뭐 인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지만 사실은 도시공원의 가치를 추정하는 연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치를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또 굉장히 복잡한 모형을 써주셨더라고요. 이중차분법이랑 다별량 적응 회귀 스플라인 모형을 적용해서 그 도시공원의 경제적 가치의 어떤 그 시간적인 범위나 공간적인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이거는 뭐 착공 이유다, 뭐 이거는 2km 이내다라는 식으로 좀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 그 계량적인 연구의 어떤 흥미로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지별 효용을 추정해서 합산해 주셨을 때 여기서는 또 굉장히 편익이 크게 나와서 사실 그 도시공원의 어떤 가치를 추정한다는 게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았고요. 네, 저는 이 정도로 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모형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영민 발표자 논문에 대해서는 그 편익 증가 부분이 조금 좀 아쉽다. 뭐 그런 좀 실무적으로 가치는 있지만 그런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논문에 대해서는 모형이 좀 복잡하다. 네, 그런 것들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우리 경성림 교수님 네.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경성림입니다. 그 세 편의 논문 제가 어제 받아서 좀 읽어봤는데요. 일단 주제가 참 재밌고 그렇습니다. 제 간단한 그 제언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편의 논문이 공통적인 제 생각인데요. 이 연구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결론에 따른 총체적인 시사점이라는 것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도시권은 밖으로 외곽으로 이동하는 반면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광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우리가 어떻게 이 정확한 시사점을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논문도 똑같게 이런 시사점이 좀 결론에서 공통된 시사점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중에 연구에서 좀 더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첫 번째 논문은 제가 변수를 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도시 특성의 변수에서 대학교 수 뭐 이런 변수를 넣었던데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구가 유출되고 유입되는 요인 중에서 대학 수보다는 오히려 교육 특성, 즉 초중고 뭐 이런 교육 특성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혹시 연구에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저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외 다른 분들은 구체적으로 토론 두 번째 논문하고 세 번째 논문은 네,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제가 전공이 네. 아니라서 네, 일단 결론 시사점. 부분이 좀 많이 저희 그 전공이 아닌 분야의 분들이 많이 보기에는 좀 네. 더 현실적인 시사점을 좀 많이 도출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사점이 조금 분명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신 것 같고, 첫 번째, 그 문상훈 발표자에 대해서는 그 변수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순이동 양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또 다른 뭐 요인이 또 작동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발표자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 가능할까요? 특히 이제 변수 관련된 부분? 네, 저도 교육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변수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 데이터 샘플이 전국 단위다 보니까 그런 초중고나 어떤 뭐 학원 시설 이런 데이터들을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좀 공통된 출처의 데이터를 구하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교 변수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토론인데요. 우리 최민정 박사님께서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세 편의 논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문상훈 선생님 그 논문과 관련해서 토론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전체적으로 원고가 좀 정교함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딩이라든지 그리고 참고문헌 정리라든지 뭐 김도영 그 우명재 교수님 그 논문을 참고해서 권역을 설정하셨다고 했지만 그와 관련한 참고문헌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장 이 논문을 읽으면서 재미있으면서도 궁금했던 지점이, 그럼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경성님 교수님 어떤 그런 시사점하고도 연결되는 지점 같은데, 일단 제 생각을 좀 이렇게 거침없이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이 공간 설정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행정구역이라는 어떤 인위적이고 어떤 세분화된 어떤 경계에서 벗어나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통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서론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도시권이 뭔가 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논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도 그럼 거점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도시권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수립한다. 그런데 그거에 결국에 계속 풀어나가는 내용은 거점 도시의 인구 유출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수도권은 교외로 나가는 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구자께서 수도권은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이뤘고 그것이 교외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낙수효과, 균형 발전 그런 식으로 이것은 용인을 하고, 그 외 비수도권의 대도시권에서의 중심도시 인구 유출은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합당한 논거가 없어요. 왜 대도시권의 성장이라고 했을 때 대도시 중심도시와 그 외 지역으로서의 어떤 연계 성장을 고려했을 때 인구 유출이 과연 반드시 나쁜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이 중심도시를 무조건 살려야 돼, 빠져나가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문제가 읽힐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연구가 기존의 어떤 선행 연구로 말씀하신 중심도시 쇠퇴 현상, 그것이 같은 권역 내 교외 지역의 문제의 탓이다라고 말하는 선행 연구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권의 성장 개념을 통해서 중심도시 인구 유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금 연구자의 논문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오는 결론 자체가 대동소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중심도시 쇠퇴에 대한 어떤 문제의 접근과 결론과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경성님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저는 변수 설정에 대한 부분이 물론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마 그 연구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시군구 데이터를 그리고 또 뭐 시계열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한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그 대도시 권별로 어떤 변수는 설명이 되고 어떤 변수는 설명이 되지 않고 하는 그 설명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결국에는 그 앞서 그 잘못된 변수 설정에 따르는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었나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뭐 균형 발전 지표라 나비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선행 연구 고찰을 하셔서 이 연구에서 좀 최대한 설명력 있게끔 정주 환경, 어떤 배출 요인, 어떤 흡인 요인, 뭐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요인들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하셨으면 연구가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탄소 저장 가치를 고려한 도시공원 경제적 가치 추정은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이 일단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변하고 있는데 제도라든지 어떤 기존의 어떤 타성에 관성에 젖어서 그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연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계량의 어떤 아주 디테일한 어떤 그러한 지점을 사실 충분히 어떤 모형이 더 좋고 어떤 모형 그런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논문만큼은 제가 이 연구의 흐름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은영 박사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에 이게 편익을 추정을 했지만 이게 결국 일이 넘지 않았어요. 그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영국이라든지 그쵸? 훨씬 세분화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편익 추정이 많이 되어 있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거기에 대한 접근이 더 필요한 지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이 여기 지금 그 본 설문을 개요하신 그 중앙근린공원에 대한 그 시점이 조사 기간이 1월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그랬을 텐데 아무래도 1월은 춥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원을 이용을 하는 그 시점상 그 효용 가치가 극대화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도시 계획에서 뭐 그 방제 시설 같은 거 이렇게 저희가 측정을 할 때 건기 우기를 따지듯이 뭔가 도시공원에 대한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용이 최소화되는 시점과 아무래도 이용이 극대화되는 시점, 뭐 날씨 좋을 때 그리고 뭐 수목이 완연하게 조성이 되어서 이용객들이 좀 많이 오가는 시점 그런 식으로 좀 연구의 시점을 좀 구분하거나 좀 더 추가를 한다면 이 도시공원에 대한 이 편익을 조금이라도 더 수치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수빈, 이성원 선생님 논문은 이게 학부생이신데도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신 게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단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재미있게 읽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목이 도시공원 조성이 인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이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통계 모형을 통해서 이제 최적의 어떤 툴을 마련을 하셔서 그것의 결과값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어떤 도시 조성이 인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어떤 표준화된 룰, 어떤 접근법 그런 것들을 이 논문이 시사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일단은 했는데 그렇다면 이 접근법이 과연 그 국지적인 특성의 통제가 과연 충분한가 다시 되돌아와서 그래서 뭐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왜 서울식물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로 지금 설정하신 서울식물원 그리고 이 서울식물원을 주변으로 한 어떤 국지적인 특성 뿐만 아니라 서울식물원 자체도 사실은 고정 변수로 두기에는 그 식물원 자체의 위계와 규모와 영향력이 그냥 일반 도시공원과는 다른 급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표준화된 룰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논문에서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그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 연구가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개발 이득과 사업 부실에 따른 어떤 그 민간의 소극적인 참여, 그다음에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는 데 어떤 시사점이 있다라는 요 지점이 굉장히 저는 다른 연구하고도 차별되고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러니까 곁들이는 말이 아니라 이 민간공원 그러니까
과도한 이득이나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 70%의 조건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의 연구에서 도시공원이 인근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현행 연구는 연구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많아요. 어떤 연구는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연구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연구하고 달리 지금 김수빈 학생께서 진행하시는 이 연구는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서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70% 이상의 기부 체납 요 조건에 대해서 과연 이 조건이 합당한 것인가? 왜 70%인가라는 그 문제의식을 던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모형을 적용을 했을 때 만약에 뭐 도심의 규모, 개발 이익이 크다. 그러면 도시공원의 규모를 늘리고 80%로 하고 개발 면적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 모형을 적용을 했는데 사업이 부실하다. 그러면 도시공원의 규모를 줄이고 50%로 하고 기부 체납을 하고 나머지 50%를 개발 면적으로 한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서의 뭔가 그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훨씬 연구의 결과가 분명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서울식물원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입니다만 이미 뭐 말씀하신 직동공원이나 의정부의 추동공원이나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개발 사업 진행된 곳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이 연구 방법을 적용을 해서 결과값을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민정 박사님 아주 꼼꼼하게 지적을 자상하게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 부분은 그 연구의 논리적인 구조와 흐름과 관련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논거가 조금 빈약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또 재미나게 얘기해 주신 부분이 이 중심도시 중심의 지금 사고 체계 속에서 이게 논문이 진행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수 설정이 조금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근거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대안으로 균형 발전 기표를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고요. 두 번째 김영민 발표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체로 좀 참신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연구 시점, 조사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한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용률이 좀 높을 때도 좀 고려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고요. 세 번째 발표자 김수빈 발표자 논문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뭐 하여튼 뭐 그 상당히 조금 수고를 많이 해서 진행한 연구라고 보여지는데, 그, 건들은 이제 왜 식물원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이게 정말 표준화 내지 일반화가 가능한 얘기인지, 도시공원에 대해서 도시공원이 아파트 가격이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거고 오히려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있어서의 기부 체납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더 재미난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토론 아주 진지하게 토론을 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그 보면서 저도 계량 분석 쪽은 이렇게 그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요. 이걸 보면서 저는 아주 그 제가 느낀 바를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대도시권 중심 그 도시 연구 같은 경우 이제 인구 유출 영향 요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중심 도시의 인구 유출 영향 요인이 뭔가에 대해서 잘 안 보여요. 제목에는 이제 인구 유출 영향 요인이라고 했는데 중심 도시의 인구 유출 영향이 도대체 뭔지가 결론 부분에서 좀 안 나타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 번 더 그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그 도시공원 조성 관련 아니 두 번째죠. 김영민 발표자 해주신 탄소 저장 가치에 대한 도시공원 그럼 뭐
참신하게 봤는데 다만 이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탄소, 이제 결과적으로는 탄소를 저장을 하지만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냥 탄소 배출이 되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이거를 고려할 수 있을지 제가 조금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원 조성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그 소요되는 탄소 배출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의 소위 말하면 그 비용과 편익의 부분에 대해서 탄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들여다봐도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쉽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세 번째 우리 김수빈 발표자 해주신 부분은 조금 저도 이제 그 제목은 도시공원이었단 말이죠. 도시공원인데 갑자기 성식물원 조성 과정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시공원의 개념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먼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든 생각은 그 소론 부분에 제시되는 연구 배경하고 연구 목적이 조금 이렇게 참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론 부분에서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얘기도 막 있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그냥 민간공원 특례 사업 중심으로 이게 이제 그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걸 중심으로 그냥 봤으면 좀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대상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공원 특례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지역 공원 인접하고 있는 지역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아파트 지역 간의 그 좀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거고요. 오히려 그 도시공원을 좀 고집하고 싶으면 여기가 서울식물원이 이제 마곡중앙공원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마곡중앙공원 얘기를 좀 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분들이 좀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그 공원 물론 이제 옆에 이제 공원이 들어오면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뭐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국지적으로 또 다른 요인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도시공원에 따른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정리가 가능한 부분일지 그냥 그 변수 통계와 관련된 뭐 앞에서 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상당히 좀 발표도 진지하게 해주셨고요. 고생해서 정리한 논문들을 아주 그 성의 있고 진지하게 발표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토론도 굉장히 진지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발표해 주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 네, 네. 제가 그 해주신 네,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네, 아직 네. 못 드려서 혹시 드릴 수 그런가요? 네, 있을까요? 네, 해주시죠. 먼저 최민정 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연구가 표준화는 아닙니다. 다만 그 공원 조성 과정의 전체 과정을 볼 수 있는 사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민간공원 특례 사업 관련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향후 연구 과제로 고민하고 있고 다만 이게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하는데 그런 효용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보니 그런 효용을 보는 기초 연구로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관련해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연구는 시범 연구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조준범 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제목에 대한 지적을 정말
감사히 들었고 저희가 그 제목을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외의 다른 효과는 저희가 최대한 통제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을 저희가 도시공원 효과의 대리변수로서 보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